서기 1397년 5월 15일 한성부 준수방의 정적을 깨고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 아명은 막동이었고 이름은 도라 지어진 소년. 그가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조선 제4대 국왕 세종대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이 증언하는 세종의 삶과 그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대정신, 그리고 그 찬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의 시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세종은 유난히 독서와 공부를 즐겼던 왕자였습니다.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해칠 정도였고 이를 걱정한 태종이 강제로 책을 모두 감추게 했으나 병풍 틈에서 찾아낸 책 한 권을 수없이 되풀이해 읽었다는 일화는 그의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원래 세자였던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자 1418년 6월 22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된 그는 2달 뒤인 8월 10일 태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승계가 아닌 유교적 민본주의라는 이상 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이 꿈꾼 나라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즉위와 함께 자주, 민본, 실용을 시대 정신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기관으로 1420년 집현전을 확장 개편합니다. 경복궁 수정전 자리에 위치했던 집현전은 단순한 학문 연구소를 넘어 국정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종은 장원 급제자 16명을 포함해 당대 최고의 수제 96명을 이곳에 모았고 그들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무하게 하는 파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친 학자들을 위해 사가독서라는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주었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귀한 특산물인 귤을 하사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다 잠든 신숙주에게 자신의 단비 가죽 옷을 덮어주었다는 미담은 세종이 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배려 속에 자라난 인재들은 훗날 훈민정음 창제와 방대한 편찬 사업의 주역이 되어 조선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세종의 업적 중 가장 눈부신 것은 단연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배우기 너무 어렵고 우리말과 구조가 달라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세종은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애민의 마음으로 1443년 직접 28개의 글자를 창제합니다. 훈민정음은 음양의 원리를 기본으로 모음을 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음을 만든 지극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체계입니다. 1446년 이를 반포하며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제작의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 지읒, 인이 삼재를 형상화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세종은 백성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굳은 신념으로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세종의 시선은 하늘과 시간에도 닿아 있었습니다. 유교 국가의 임금으로서 백성에게 정확한 농사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하늘을 받드는 정치의 시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을 쓰고 있었으나 이는 중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조선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1432년부터 본격적인 천문기기 제작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인지와 정초에게 이론 연구를, 이천과 장영실에게는 실제 제작을 맡겼습니다. 1433년 경복궁 안에 높이 31척, 길이 47척의 거대한 석축 관측대인 간이대를 세우고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간이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한양의 북극 고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조선 고유의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합니다. 이로써 조선은 우리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주적인 천문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시계의 발전 역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434년 완성된 자동 물시계 자격루는 시각마다 나무 인형이 붓과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또한 우매한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손 모양의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들어 해정교와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용인 현주일구, 휴대용인 천평일구, 자침 없이 남북을 잡는 정남일구 등 다양한 시계를 제작하여 시계의 왕국이라 불릴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세종의 과학적이고 민본적인 정책은 빛을 발했습니다. 1429년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찬하여 보급했고 1441년에는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를 발명하여 과학적인 기상 관측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조세 제도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개편했습니다. 1430년 무려 17만 명이 넘는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파격적인 과정을 거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는 공법을 확정하여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국방과 영토 개척에 있어서도 세종은 단호하고 치밀했습니다. 조상께서 지키시던 땅은 비록 한 자 한 뼘이라도 버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북방 개척을 추진했습니다. 최윤덕과 이천을 보내 압록강 상류의 사군을, 김종서와 이징옥을 통해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립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인 북방 영토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남 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사민 정책과 그 지역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는 토관 제도는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남방으로는 이종무를 파견하여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고 일본과의 무역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세종은 예술, 특히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작곡가이자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서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 음악을 듣게 되는데 제사 음악을 우리 것으로 쓰는 것이 어떠한가라며 조선 고유의 음악인 아악 정비에 힘썼습니다. 박연과 함께 편경, 편종 등의 악기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 제작했고 음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악보인 정간보를 창안했습니다. 또한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픈 마음을 담아 여밀락을 직접 작곡했는데 이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서사시 용비어천가에 선율을 얹은 웅장한 대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인간 세종의 처절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서에만 전념하고 육식을 즐겼던 탓에 그는 평생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20대부터 당뇨병 소갈증을 앓았고 하루에 마시는 물이 몇 동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36세부터 극심한 요통에 시달렸으며 41세에는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다고 고백할 만큼 심각한 시각 장애를 겪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세종의 증상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척추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과 그 합병증인 포도막염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몸이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통증과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국정을 돌보았고 심지어 가장 고통이 심했던 시기에 훈민정음 창제라는 불멸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가족사 역시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에 의해 장인 시몬이 숙청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자식 사랑이 지극했던 그였으나 재위 후반에 광평대군과 평원대군 두 아들을 연이어 잃는 참척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뒤이어 평생의 동반자였던 소헌왕후 심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큰 비탄에 빠졌고 말년에는 유교 국가의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궁 안에 내불당을 세우고 불교에 귀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조선의 찬란한 새벽을 열었던 성군은 한성부 영흥대군의 사저에서 54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문종과 수양대군을 불러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간질에 휘말리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호는 영문예무인성 명효대왕이며 묘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성시켰다는 의미를 담아 세종이라 정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능인 영능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소헌왕후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당초 태종의 능인 헐릉 근처에 있었으나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는 논란 끝에 1469년 예종대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으나 세종이 남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창조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글을 가지고 우리 하늘의 시간을 재며 우리 땅의 경계를 지키고 우리 음악으로 마음을 달랬던 시대.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문명의 정체성을 확립한 설계자이자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던 진정한 어버이였습니다. 그가 남긴 척지촌토의 땅과 28자의 글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당당히 서 있는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경무와 질병, 고독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백성만을 바라보았던 그의 위대한 생애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와 우리가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의 의미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 그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소리 울리던 조선의 새벽, 백성의 눈물을 읽던 임금이 있었네. 밤새워 붓을 들어 하늘을 그리고 28글자의 세상을 담았네. 이 땅의 모든 이가 말할 수 있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빛이 되어라 이 강산 위에 백성의 소리로 하늘을 열어라. 천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글자 세종이여 영원히 빛나라. 주국이 해시게 하늘을 채고 농사직설로 땅을 살렸네.